너희 같은 거지들이 왜 우리 아들 집에 있어?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병든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는 내 앞에서 그분은 기어코 밥상까지 뒤엎어버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도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남을 상처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것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전국 수아동호회에서였다. 26살,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각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농아인 아버지를 둔 덕에 자연스럽게 수아를 배웠고 그 언어가 얼마나 따뜻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아 강습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그가 남편이었다. 키가 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전 민준이라고 해요. 여기서 농아인 학생들 돕는 봉사하고 있어요. 그의 손짓은 섬세했고 말투는 더 따뜻했다. 우리는 수아 이야기, 봉사 이야기,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졸업 후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아요. 특히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에게 끌렸다. 세상엔 착한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드물다. 그는 후자였다. 우린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 커피를 마셨고 3달 뒤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뒤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지혜씨, 저랑 평생 같이 걸어줄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시부모님도 나를 참 예뻐해 주셨다. 특히 시아버지는 정말 순박하고 착한 분이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아온 분이라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리 며느리 왔네. 밥 먹었어? 시아버지는 항상 내가 방문할 때마다 밥부터 물으셨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상냥했다. 지혜야, 이거 우리 밭에서 딴 호박인데 가져가.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가족인데 뭐.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던 시절이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복지관에서 일하며 매달 적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았고 나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농기계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시아버지는 수술실에 계셨다. 한쪽 다리가 농기계에 끼어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다리를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보행 보조기 없이는 걷기 힘드시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다. 퇴원 후 시아버지는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해야 했다. 시골집은 계단이 많고 화장실도 좁아서 혼자 생활하기엔 무리였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우리 같이 살자. 아버지 돌봐드리자.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연히 모셔야죠. 시부모님은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다. 작은 아파트라 방이 2개뿐이었지만 거실 한 편을 간이 침대로 꾸며서 시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했다. 처음 1년은 괜찮았다. 시아버지는 불편한 몸이지만 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도 집안일을 거들며 조용히 생활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다리 부상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셨는지 감기가 잘 걸렸고 작은 기침도 쉽게 낫지 않았다. 2년차 겨울, 시아버지는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고령에다가 기저질환도 있어서. 의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우리 모두 그 의미를 알았다. 한 달 뒤 시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시골에서 오신 친척 몇 분과 남편 회사 동료들만 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아이고, 당신 날 두고 어떻게 가요? 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꽉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혜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아버지 없이.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불쌍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갔다. 어머니를 잘 모셔드려야지.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다. 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시끄러워. 밥 먹기 싫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슬픔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지혜야, 설거지 제대로 안 했네? 이게 뭐야?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제대로 하든지. 왜 이렇게 느려?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해? 빨래 냄새 나잖아. 어머니, 방금 널었어요. 그래도 냄새 나. 다시 빨아.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이 시작됐다. 남편이 퇴근하면 나는 조용히 하소연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너는 왜 그렇게 느려? 이 집 살림을 얼마나 망쳐놓을 생각이야? 시간이 남아도는가 보네? 며느리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전엔 한 번도 쓴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다. 항상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칭찬하시던 분이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민준아, 너 와이프 좀 단속해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엄마, 지혜 잘하고 있어요. 잘하긴 빨래도 늦게 하고 밥도 맛없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오히려 화를 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결국 남편이 결단을 내렸다. 엄마,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어때요? 엄마도 감정 추스르셔야 하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렸다. 그래, 나 혼자 내쫓으려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됐어. 나갈게.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근처 작은 월세집으로 나갔다. 설비는 남편이 매달 드리기로 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평화가 올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시어머니가 나간 지 2달 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혜야, 엄마가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리고 유방암입니다. 이게 유반이에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엄마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수술하면 돼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엄마는 혼자 두기 어려웠다. 친정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언니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당장 올 수 없었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셔요.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아.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정말 괜찮아?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남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쳤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너희 집에 누굴 들였다며?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어떻게? 월세집 주인한테 들었어. 내 엄마가 여기 왔다며? 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장모님이 아프셔서 잠깐 모시고 있어요. 잠깐, 그게 잠깐이야? 너희 집을 요양원으로 만들 생각이야? 시어머니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저 여자를 왜 여기 들여? 내 아들 집을. 어머니, 장모님은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혼자 계시기 힘드세요. 그건 그 집 문제지. 우리 아들 집에 왜 와?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다. 제가 나갈게요. 엄마, 아니에요. 나는 급히 엄마를 붙잡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거지들이 왜 우리 아들 집에 와서 얹혀 살아? 돈도 없으면서.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병 걸렸으면 혼자 감당하든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내 와이프가 내 허락 없이 남들인 게 무슨 짓이지?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엄마, 장모님은 아프세요. 당연히 우려 모셔야죠. 뭐, 너 지금 내 엄마보다 저 여자가 더 중요해?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혼자 월세방에서 외롭게 사는데 저 여자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그날 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여기 계세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지혜야,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며칠 지났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남편을 괴롭혔다. 민준아, 장모 내보내라. 엄마,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내 엄마 아니야? 남편은 점점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잠시 시장을 다녀온 사이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이 없었다. 그래도 기력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밥을 드시고 계셨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뭐하냐? 내 아들 집에서? 시어머니가 그대로 식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닥쳐. 시어머니는 엄마 앞에 놓인 밥그릇을 확 집어들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쨍그랑.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평균 묻는다. 당장 나가. 우리 아들 망쳐. 엄마는 충격으로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다. 닥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왜 여기 있어?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반찬까지 싹 쓸어버렸다. 탁, 쾅.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국그릇이 뒤집어졌다. 어머니! 그 순간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그대로 의자에 쓰러졌다. 엄마! 나는 시장 근처에서 급히 달려왔다. 이웃이 급히 전화를 하셨던 것이다. 엄마.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있다가 그대로 집을 나갔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급상승입니다. 암 환자분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왔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다. 밥상을 엎은 것, 엄마에게 한 말, 그리고 쓰러진 과정까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다음 날 엄마가 깨어났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야, 미안해.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나 요양병원 갈게. 너희가 편해야지. 나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매일 밤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셨다. 여보 괜찮아? 응.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느껴졌다.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나 엄마한테 가볼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나한테 장모님 내보내라고 하시면. 아니,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나 이제 결정했어.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 월세집으로 갔다. 나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앞으로 우리는 따로 산다고. 장모님은 계속 우리 집에 계시고 엄마는 더 이상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울었어. 나는 남편 옆에 앉았다. 그래도 나는 안 물러섰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해야 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나는 남편을 꼭 안아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다. 이번엔 친척 고모까지 데리고 왔다. 민준아, 내가 날 버리냐?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 아들이 날 버렸는데. 고모가 나섰다. 민준아, 내 엄마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모, 이건 우리 집 일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가 장모님한테 한 일 아세요? 밥상을 엎고 병원에 가시게 만들었어요. 고모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설마. 사실이에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너도 나가. 너도 내 아들 아니야? 남편을 밀치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너희 둘이 날 죽이고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먼저 우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남편이 말을 이었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엄마는 예전에 외도하셨잖아요. 고모가 깜짝 놀라 남편을 봤다. 민준아,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집 나가셨던 거.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건 아버지가 용서하셔서 다시 집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안 하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그 상처 안고 평생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 괴롭히고 장모님 모욕하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한 번이라도 양심이란 걸 가져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모가 조용히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형님, 우리 가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제발 제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고모에게 이끌려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여보, 나는 남편을 꼭 안아줬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고모 집으로 들어갔다. 고모가 시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한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이들 인생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장모님, 끝까지 제가 모실게요. 우리 집이 장모님 집이에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도 울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야 제대로 봤어.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세상 누구보다 장모님이 날 챙겨주셨고 당신은 언제나 나를 믿어줬어. 그런 분들을 지키지 못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6개월이 지났다.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셨다. 이제 혼자서도 걷고 밥도 드실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이제 독립할래? 너희한테 너무 신세졌어. 아니에요, 엄마. 여기 계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집을 피웠다.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 네. 근처에 살면 되잖아. 결국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투움을 구해 되었다. 엄마는 그곳에서 지내시며 주위에 3회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드셨다. 그리고 어느 날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너희 엄마가 요즘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아. 나는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다. 그렇군요. 한번 만나볼 생각 없니?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 고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여보, 괜찮아? 응.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다.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나도. 그 말이 맞았다.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친정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셨다. 지혜야, 나 오늘 애들한테 김치찌개 해줬어.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 엄마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쳤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남편도 달라졌다.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갈등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 그 말이 남편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내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군요. 아니, 가지 않을래. 응. 엄마는 장모님이 쓰러졌을 때 오지 않았잖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후회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당신과 장모님이야. 엄마는 이미 선택하셨잖아. 고모의 말에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 마시죠? 그래, 우리 사위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남편이 웃으며 밥을 더 떠드렸다. 장모님, 많이 드세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원했던 건 아들과 단둘이 사는 삶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건 혼자 사는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건 진짜 가족이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섬뜩한 가족. 친정엄마는 남편을 친아들처럼 아꼈고 남편은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했다. 복수라기엔 너무 작은, 하지만 나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반전이었다. 이제 우리 집엔 따뜻한 밥 냄새와 조용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